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 4시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감쪽까지 사라졌고 그 대가로 중국의 투자금 1,200억 달러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단순한 마약 사범 소탕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체포 작전의 진짜 종착지는 남미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경찰의 지위를 내려놓고 동맹이던 유럽마저 지워버린 미국. 그런 미국이 패권을 연장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단 한 나라.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붙잡아야만 하는가? 오늘 그 잔혹하고도 거대한 계획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헤이든입니다.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국제안보와 해양 전략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강의실에 들어서마자 저는 조명을 낮췄습니다. 스크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수갑을 잔 채 미군 수송기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체포부터 이 손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시간이었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독재자가 은징받았다는 안도감. 미국이 또 한 번 정의를 구현했다는 만족감.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이 승리했다는 확신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저는 질문을 이어갔죠. 미국이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살해도 아니고 체포한 이유가 뭘까 하고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열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생들이 속으로 떠올릴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독재자 은징, 마약과의 전쟁, 미국의 정의 구현, 국제 질서 회복 같은 단어들이었죠. 실제로 앞줄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어 그 대통령이 자국민을 탄압하고 마약 카르텔과 결탁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럴듯하지만 그건 유수용 설명일 뿐이라고요. 교실 뒤편에서 또 다른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였죠.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어요. 이 순간이 중요했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줘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의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의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미국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움직인다고 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조작해 새로운 화면을 띄웠죠. 베네수엘라와 중국, 그리고 미국을 잇는 복잡한 에너지와 자본의 흐름도였습니다. 지도 위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중국이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에 투입한 자금은 1,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석유 개발권부터 시작해서 항만 운영권, 통신 인프라, 심지어 군사 협력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죠. 저는 학생들에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단순한 투자냐 아니면 다른 무언가냐고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전략적 거점 확보가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고 말했죠.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남미 전체로 가는 관문을 열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남미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핵심을 짚었어요. 미국이 체포한 건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고요. 중국의 투자금 1,200억 달러 전체를 체포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실에서 누군가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그 반응이 정확히 제가 원했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중간쯤에 앉은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폭격이나 쿠데타 지원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냐는 거였어요. 더 확실한 방법들이 있지 않았냐고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폭격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오고 명분을 소모시킨다고요. 쿠데타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친밀로 돌아선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체포는 다르다고 설명했죠. 즉각적이고 명확하며 되돌릴 수 없다고요. 저는 스크린의 사진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수급찬 대통령의 모습을요. 이건 단순한 법집행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청구서라고요. 이 지역에 투자한 대가는 이것이라는 명확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앞주의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 작전의 목적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냐고요? 저는 잠시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정직한 질문이었죠.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전을 고려했다면 방법은 전혀 달랐을 거라고요. 저는 다시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선이 중국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작전의 진짜 수신자는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라고요.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한 단어를 던졌어요. 중국이라고요. 교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혼란이 읽혔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내 구역에서 패권 게임을 하면 돈이 아니라 정권으로 계산하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말했죠. 한 학생이 반문했어요. 그럼 중국은 그냥 물러나냐고요? 1200억 달러를 포기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물러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계산법이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남미에 투자할 때마다 미국의 반응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요. 저는 7판의 간단한 공식을 적었습니다. 투자 수익 계산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빼는 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리스크가 작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설명했죠. 베네수엘라 사건 이후 이 리스크는 체포, 제재, 자산 동결까지 포함하게 됐다고요. 뒤쪽에 앉은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계속 쓸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이 방식을 계속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미국이 이 방식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겨우 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전에 미국이라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신경도 안 썼을 거라고요. 경제 제재만으로 충분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해졌다고 설명했죠. 저는 스크린을 다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 사진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독재자가 응징받은 장면이 아니라 패권 전쟁의 한 장면으로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면 미국은 지금 강한 거냐 약한 거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미국이 왜 유럽을 다르게 대하는지 설명하겠다고 했죠. 학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완전히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여러분, 이건 마약 소탕이 아니라고요. 패권 유지 매뉴얼의 첫 페이지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왔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마주치며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정의로운 경찰인 줄 알았다면 그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고요?
미국은 계산하는 패권국 일뿐이라고 했죠. 강의 질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수갑찬 대통령의 모습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미국의 진짜 고민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는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기본을 이해해야 했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강의 내용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유럽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포기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음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펴요. 지난 시간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했거든요. 몇몇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노트에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유럽 지도가 스크린에 나타났고 나토 회원국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국이 남미에서 얼마나 단호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봤다고요. 대통령을 4시간 만에 체포할 정도로 잔혹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입을 열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펜을 만지자 꺼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다렸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확전 위험 때문이거나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해서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유럽은 동맹이니까 다르게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책임있는 리더니까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했죠.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 교과서적인 답이라고요.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혼란스러움이 그들의 눈에서 읽혔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었습니다. 3개의 단어를 적었어요. 비용, 수익, 지속성이었죠. 저는 칠판을 두드리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 3가지로만 판단한다고요. 가치나 도덕이나 역사 같은 건 연설용 언어일 뿐이라고 했어요. 진짜 결정은 숫자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유럽은 이제 이 계산에서 탈락했다고요? 교실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유럽 출신 규성교환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쪽을 잠깐 봤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유럽의 현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 문제였어요.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만 3.5%를 투입하며 전체 동맹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어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은 양쪽이 지킬 때만 유효하다고 대답했어요. 한쪽만 계속 투자하는 건 약속이 아니라 착취라고 말했죠. 학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2번째 문제로 넘어갔어요. 에너지 자급 실패였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다가 전쟁이 터지자 난리가 났다고 설명했죠. 미국이 에코아 천연가스를 공급해줬지만 그건 비상수혈일 뿐이라고 했어요.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3번째는 인구가 감소와 정치 분열이었어요. 유럽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각국은 자국 이익만 챙기느라 통합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유럽연합이 있지 않냐고 반박했어요. 저는 스무스물 지었습니다. 유럽연합은 경제블록이지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대답했죠. 4번째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군수 생산 능력의 붕괴였어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 달에 생산하는 포탄 수량이 러시아가 일주일에 쏘는 양보다 적다고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유럽의 생산 능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면 말했어요. 여러분, 유럽은 싸울 의지도 없고 오래 버틸 생산 능력도 없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던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유럽은 지켜야 할 동맹이 아니라 유지비가 드는 자산이 된 거라고. 교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새로운 화면을 띄어서였어요. 1823년이라는 숫자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죠. 뭘로 독트린은 기억하냐고요? 몇몇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은 신들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선언이었죠. 저는 7판에 2026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은 반대라고요. 과거에는 우릴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였지만 현재는 내 구역은 내가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더 명확하게 설명했죠. 이제 미국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강조했죠. 개입하지 않는 건 선택이지만 책임지지 않는 건 포기란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나토는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잠시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좋은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토는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하지만 그 의미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전의 나토는 미국이 유럽을 지킨다는 약속이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의 나토는 유럽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싸워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문구가 나타났어요. 세계 경찰에서 지역 패권 관리자로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죠.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그만뒀다고요. 대신 자기 구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지역 패권 관리자가 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대통령 체포가 가능했고 유럽에서는 선언만 한 거라고요. 남미는 미국의 구역 아니지만 유럽은 구역 밖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주의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미국의 구역은 어디까지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보이는 세계 지도였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미국의 구역은 양쪽 대양이라고요. 태평양 건너 아시아까지 대서양 건너 남미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시아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거든요. 저는 대답했죠. 아시아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다고요? 특히 황금환대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황금환대라는 단어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만 미리 말해줬어요. 황금환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패배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면 소도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버린 게 아니라고요. 유럽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거라고 말했죠. 유럽 출신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제 역할이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학생들의 몫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이 하나 둘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밀려났는지, 그리고 황금 환대가 왜 절박한 계획인지 설명해야 한다고요. 강의실을 통 비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세계 지도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패권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한 전략 변화가 아니라고요. 그건 시대의 전환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전환의 끝에는 한국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던진 황금환대라는 단어가 그들을 자극했던 모양이에요. 몇몇은 미리 자료를 찾아본 듯 노트에 메모를 해놓고 있었고 몇몇은 기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혜씨를 앞으로 걸어가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아무것도 띄우지 않은 채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다고 말했어요. 미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유럽은 계산에서 탈락했다고 했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그들이 배운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이 순간 무엇에 모든 돈과 시간을 쏟고 있을까 하고요. 대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앞쪽에 앉은 학생이 중국이라고 말했어요. 옆 학생은 대만 문제라고 덧붙였죠. 뒤쪽에서는 태평양 지역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다고요. 하지만 방법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을 이미지를 정확히 집어냈어요. 한국모함을 더 만들고 스트레스 전력을 확대하고 첨단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모습 말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미국은 늘 해오던 방식으로 더 강해지겠지 하고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미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대한 전함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학생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배수량 4만 톤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고 그 밑에는 현미해군 주력함의 사배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탄하는 투로 말했어요. 압도적이라고요. 솔직히 멋있다고 했죠? 학생들의 표정에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읽었어요. 이제 미사일 미국이 제대로 판을 다시 짜는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저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이런 배가 필요할까 하고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한 문장을 천천히 말했죠. 강한 나라는 이런 배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움이 그들의 얼굴에서 익혔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왜 강력한 무기를 만들지 않느냐고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 일부였어요. 물론 기밀이 해제된 부분만 보여줬죠. 거기에는 중국과의 반복된 해상 어게인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결과를 보라고요. 미국의 연속 패배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교실에서 누군가가 작게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다고요. 미국은 비싸고 정교한 무기를 소량 투입했다고 했어요. 반면 중국은 싸고 적당한 수준의 무기를 대량으로 쏟아붓다고 설명했죠. 전쟁은 기술 대결이 아니라 소모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주에 한 학생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무기가 더 정확하지 않냐고요? 한 발로 10발을 막을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미국의 이지스함이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목표물은 100개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200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학생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답을 줬습니다. 절반은 뚫린다고요. 저는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을 잃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구축함 3척이 격침됐다고요. 세 번째는 아예 전투 자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다시 황금함대 이미지로 돌아왔습니다. 전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배는 과시용이 아니라고요. 이건 미사일을 맞아도 버티는 배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저와 전기무기로 지속적인 방어가 가능한 배라고 했죠. 숫자를 상대하기 위한 바다 위 요새라고 덧붙였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배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라고 말했죠. 미국은 이 배를 빨리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핵심을 정리했어요. 황금함대는 미국이 이게 고 있어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고요. 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절박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뒤쪽에 앉은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예전처럼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덧붙였죠. 저는 7판에 2개의 단어를 적어였습니다. 압도와 균형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을 압도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균형을 맞춘다는 건 이미 우위를 이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 학생은 물었죠. 그럼 미국은 패권을 포기하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방법을 바꾸는 거라고 했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예전에 미국은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생산 능력에서 그렇다고 강조했죠. 학생들은 고개를 겨우텄어요. 저는 다음 시간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왜 생산 능력을 잃었는지 설명하겠다고요. 저는 슬라이드를 마지막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황금함대의 완성 예상도가 나타났어요. 웅장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미지였죠. 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그 이미지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의 증거로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 황금함대는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고요. 패배를 인정한 전략적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펴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알아가고 있었죠. 한 학생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약해진 게 아니라고요. 상대가 강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죠.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황금함대의 이미지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학생들은 아직 모르지만 이 배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미국은 이 배를 만들 공장이 없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조선업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왜 미국이 이 배를 스스로 만들 수 없는지 설명해야 했죠.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미리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스크린에 황금함대 설계도를 띄워놓고 학생들을 기다렸어요. 학생들이 하나 둘 들어오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지난 시간 그 거대한 전함이 패배의 고백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7, 8 앞으로 걸어나가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했어요. 잠시 멈춘 뒤 질문을 던졌죠. 교수님, 그럼 이 배는 언제 바다에 뜨냐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미소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학생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저는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말했어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겠지, 시간 문제일 뿐이지 돈은 충분하잖아 하고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읽어낸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아직 돈과 생산을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7판의 숫자 하나를 크게 적었습니다. 7년이라는 숫자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죠. 현재 미국 조선소에서 이 지식을 판정 한 척을 만드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라고요. 앞쪽에 앉은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저는 곧바로 다른 숫자를 7판에 적었습니다. 2년이었죠. 저는 설명했어요. 이게 기준선이라고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숫자를 비교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7년짜리 전력은 전쟁에 도착하지 못한다고요. 전쟁은 2년 안에 끝나거나 결정되는데 배는 7년 후에야 완성된다고 했죠. 학생들은 말없이 7판을 바라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스노숨을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고 말했죠. 문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대형 도크 부족이었습니다. 미국 전체의 황금한 대급 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가 단 2곳뿐이라고 설명했죠. 그것도 지금은 다른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다고 덧붙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저는 통계자를 띄웠어요. 숙련 용접공의 평균 연령이 55세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인력은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죠. 한 학생이 물었어요. 돈을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대답했어요. 숙련 용접공을 양성하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도 배가 완성될 때쯤이면 그 인력도 은퇴할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부품에 외주하였어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전함에 들어가는 고급 강판, 정밀 센서, 추진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해외에서 생산된다고 했죠.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산업 기반이 지난 30년간 무너졌다고 설명했어요. 네 번째는 민간 조선 생태계의 붕괴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미국의 민간 조선수가 몇 개나 있는지 아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답을 줬죠. 사실상 없다고요. 군함만 만드는 조선소 몇 곳이 전부라고 말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배를 못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잠시 멈춘 뒤 정정했죠. 더 이상 배를 연속으로 만들 수 없는 나라라고요. 한 척은 만들 수 있지만 10척을 동시에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쪽에 앉은 학생이 반문했어요. 그럼 조선소를 더 짓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선소 하나를 짓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거기서 일할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몇 년이 더 걸린다고 했죠. 결국 모든 게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비교표를 띄웠어요. 중국과 미국의 조선 생산 능력 비교였습니다. 중국은 연간 수십 척을 건조하고 있었고 미국은 수년에 한 척을 겨우 완성하고 있었죠. 저는 숫자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중국의 조선 생산 능력은 미국의 200배가 넘는다고요. 교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시간을 줬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 말이죠. 앞줄을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미 증 거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아니라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그럼 누구와 함께 이기느냐고 물었죠.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황금한대 이미지를 가리켰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계획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바로 덧붙였죠. 실행 주체가 틀렸다는 거라고요. 미국 혼자서는 이 배를 제 시간에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누가 만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다음 몇 시간의 강의 내용이라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힌트를 줬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건을 하나씩 따져볼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 배를 만들 수 있는지, 어느 나라가 미국을 도울 의지가 있는지, 어느 나라가 중국과 맞설 수 있는지 말이죠.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전함은 실패한 설계가 아니라고요. 미국이라는 공장에서 나올 수 없는 설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다른 공장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요. 학생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보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미국과 어떤 관계인지 말이죠. 저는 강의실에 혼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황금한대의 웅장한 모습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배는 미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미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곧 드러날 거라고요. 수업 시간이 되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던진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적이 역력했어요. 어느 나라가 미국을 도울 수 있는지, 어느 나라가 황금한대를 만들 수 있는지 말이죠. 저는 강의실 앞으로 걸어가며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답을 준비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질문은 하나뿐이라고요. 잠시 멈춘 뒤 또 박 물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함을 누구에게 만들어달라고 했을까 하고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노트에 적어놓은 답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을 들여다 망설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떠올렸을 나라들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일본, 유럽의 조선 강국들 아니면 미국 내 산업재건 같은 답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 나라들 전부 검토했다고요? 그리고 전부 탈락했다고 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당혹스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일본은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좋은 질문이라고요.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대형 군함 건조 경험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생산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다른 학생이 유럽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스무스물 지었어요. 유럽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고 대답했죠. 군수 생산 능력이 붕괴된 상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 물었어요. 뒤쪽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이 돈을 더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믿음이었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조선수를 짓는 데만 3년 인력을 양성하는데 5년 첫 배를 완성하는데 또 7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7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었습니다. 5가지 조건을 적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대형 군함 2년 이내 전시기준 품질 연속 생산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이 5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 것 같냐고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7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답을 줬습니다. 한 나라뿐이라고요. 그리고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말했어요. 대한민국이라고요. 환호도 없었고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결론처럼 던졌거든요. 학생들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는 답이 그들에게는 예상 밖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뱀을 정시에 만드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에커천 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랫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민간과 군사 조선 생태계가 끊기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설명했죠.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설계가 중간에 변경되어도 납기를 맞춘다고 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설계 변경이 곧 공정지연을 의미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숙련 인력이 세대를 이어가며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이라고 했죠. 앞줄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중국도 배를 많이 만드는데 왜 중국은 안 되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중국은 숫자는 많지만 품질이 문제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의 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비교를 했어요. 같은 배를 놓고 미국은 계획을 말하고 한국은 완공 날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강조했죠. 미국에게 필요한 건 약속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말했어요. 뒤쪽에 앉은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의 하청업체 같은 거냐고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학생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청이라는 단어는 대체 가능한 상대에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죠. 대체할 수 없으면 그건 하청이 아니라고요. 강의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이 한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한국은 하청업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했죠. 그럼 그건 하청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라고 설명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더 강한 나라 아니냐고요?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착각이라고 대답했죠. 저는 7판에 2단어를 적었습니다. 명령과 요청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은 명령할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요청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도식이 나타났어요. 명령하는 쪽에서 요청하는 쪽으로의 화살표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 순간부터 미국의 위치가 바뀐다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명령하는 쪽은 상대가 따라오지 않으면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요청하는 쪽은 상대가 거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죠. 미국은 지금 후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주의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그럼 황금한대 계획은 실패한다고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밀린다고 설명했죠. 다른 학생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거절할 수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택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라고 했죠. 한국은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필요해서 불린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라는 사실 말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게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좋고 나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현실이 한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다고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붙잡으려 하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 패권관계는 항상 명령하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대체할 수 없는 쪽이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통제하려 하는지, 그리고 한국은 그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강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7판에 적힌 5가지 조건을 바라봤어요. 지금 당장 대형군함 2년 이내 전시기준 품질 연속 생산, 이 조건들이 한국을 필요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한국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이 될 거라고요. 저는 조명을 끄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다음 강의를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명령과 의존, 그리고 붙잡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야 했죠. 학생들은 이제 미국의 다른 얼굴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한국이라는 답을 들은 뒤 뭔가 석연치 않은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그 불편함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미국을 고기 주도권을 주고 있다고 믿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강의실 앞으로 걸어가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은 그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미국은 발주처니까, 돈을 내는 쪽이니까, 군사강국이니까 명령하면 된다고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명령할 수 있는 것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요.
저는 7판으로 걸어가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명령과 대체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죠. 명령은 정치의 영역이라고요. 하지만 대체는 산업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정치는 화를 낼 수 있지만 산업은 화를 먹지 않는다고요. 뒤쪽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요. 회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제재를 경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배를 만드는 공장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미국이 한국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군함 전용 도쿄였어요. 황금한 대급 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도쿄는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미국에는 2개뿐이라고 덧붙였죠. 두 번째는 송년 인력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수천 명의 송년 용접공을 어디서 구하냐고 한국은 세대를 이어가며 조선 인력을 양성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생태계가 이미 무너졌다고 말했죠. 세 번째는 공정 노하우였어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수십 년간 복잡한 대로 만들어왔다고 했어요. 설계가 바뀌어도 공정을 조정해서 납기를 맞춘다고 설명했죠. 이건 매뉴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전시기준 납기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시에 배를 만드는 것과 전시에 배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요. 전시에는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죠. 한국조선소는 그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7판의 단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늘 계약해서 내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단언했어요. 이건 국가 산업의 체력이라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쌓아올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줄을 한 학생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충분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전쟁이 끝난다고 말했죠. 저는 강의실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한국에게 명령할 수는 있다고요. 잠시 멈춘 뒤 강조했어요. 하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명령은 일시적인 압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대체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했죠. 미국은 한국에게 압력을 넣을 수는 있지만 한국 없이는 황금한 대를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다른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한 데요 실제로 사실상 없다고 말했죠. 저는 7판의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의존이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권력은 명령권이 아니라고요.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미국은 협력자가 아니라 의존자가 된다고 설명했죠.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그 학생은 물었죠. 그럼 한국이 미국보다 강한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필요해 문제라고 했죠? 저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뇌보다 강하냐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뇌가 심장 없이 살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죠. 미국과 한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줄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통제하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그게 다음 시간의 주제라고 말했죠.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붙잡으려 하는지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힌트를 줬어요. 통제 방법은 명령이 아니라고요. 투자 공유 고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짠다고 설명했죠.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한국에게 화를 낼 수는 있어도 헤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이게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죠. 학생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이 상황이 한국에게 좋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좋고 나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위험하고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건 한국이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죠. 다음 시간에는 그 방법을 자세히 다루겠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펴요. 패권 관계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한 학생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이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그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죠.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칠판을 바라봤어요. 명령과 대체라는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패권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고요? 예전처럼 명령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저는 칠판을 지우며 다음 강의를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묶어두려 하는지, 투자와 공유와 고정하라는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미국의 약점을 알았으니 다음은 미국의 대응을 이해할 차례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칠판에 세 단어를 미리 적어놨습니다. 투자, 공유, 고정화였어요.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서며 그 단어들을 보더니 고개를 겨우 탔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한 모양이었죠. 저는 그들이 모두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보다 더 불편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 하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스스로 답을 이어갔죠. 한국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학생들이 떠올릴 해석을 먼저 꺼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맹을 강화하겠지, 기술 협력을 늘리겠지, 공동 개발을 하겠지 하고요. 앞줄의 한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겉으로 보면 맞다고요?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저는 7판에 적어놨던 세 단어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투자, 공유, 고정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죠.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함께 먹자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첫 번째 단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였어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 조선 기업들에게 미국 내 조선소 투자를 제안했다고 했어요. 명분은 미국 내 생산이었죠. 일자리 창출, 산업 재건 같은 좋은 말들이 따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었어요. 그럼 미국이 조선업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공장 건물은 미국 땅에 있지만 공정과 노하우는 전부 한국 방식이라고요.
설계도 한국에 하고 관리도 한국에 한다고 설명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생산을 회복한 게 아니라고요. 한국의 생산 능력을 미국 땅에 고정시킨 거라고 했어요. 학생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미국과 일해야 한다고요. 뒤쪽에 앉은 학생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고요. 양쪽 다 이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유의 문제라고 했죠? 투자한 만큼 빠져나가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갔습니다. 공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죠. 미국은 한국과 핵심 공정을 공동 운영하기 시작했다고요. 생산 일정 품질 관리 기준을 한국식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미 해군 내부 기준까지 바꿨다고 덧붙였어요. 앞줄의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 방식을 배우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존하는 거라고 말했죠. 미 해군이 한국 기준에 맞춰 운영하기 시작하면 한국 없이는 그 기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고요. 의존 이전이라고 했어요.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에 맞춰 모든 걸 조정하면 나중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죠.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고정하였어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면 말했죠. 여러분, 이 구조의 목적은 하나라고요. 잠시 멈춘 뒤 말했습니다. 한국이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요. 강의실의 공기가 단단해졌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공정을 공유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자산 때문에 미국을 떠나기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미국 시스템에 깊숙이 박귀어 있어서 빼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죠. 저는 더 나아가 말했어요. 미국은 이 구조를 통해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 한다고요. 한국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갖추는 거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을 때 갖춘다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정화의 의미라고 설명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베풋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했어요. 투자를 허락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동맹을 강화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떠나지 못하게 묶고 있다고 설명했죠.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 학생은 물었죠. 그럼 미국은 약한 쪽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하다기보다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황금한 대를 만들 수 없는 쪽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한 쪽은 명령한다고 말했어요. 약한 쪽은 조건을 단다고 했죠. 지금 미국은 조건을 만들고 있는 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조건 말이에요. 앞줄의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 조건을 거부할 수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하다고 했죠.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이 조건들을 협상하도록 쓸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게 바로 대체 불가능성이 주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었어요.
그럼 결국 누가 이기는 거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했죠? 하지만 그 필요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하는 건 동맹 강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탈 방지라고 했죠? 한국이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다고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할 것인지 말이죠.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살펴요. 불편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를 이해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패권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 강한 쪽도 약한 면이 있다는 것 말이죠. 한 학생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라고요. 저는 구조만 설명할 뿐이라고 말했죠.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7판을 바라봤어요. 투자 공유 고정화라는 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현대 패권의 모습이라고요. 명령이 아니라 얽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라고요. 저는 7판을 지우며 다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모든 걸 종합해야 했어요.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말이죠. 학생들은 이제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펴서요.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던 얼굴들이 이제는 복잡하고 진지해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교타가 패섰습니다. 오늘은 모든 이야기의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물었죠. 이 모든 구조 속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하고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미국이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끄덕이며 답을 줬어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요. 학생들의 표정이 당혹스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떠올릴 착각을 먼저 짚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미국 편이면 안전하겠지, 어차피 선택지는 하나잖아, 붙잡히는 쪽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고요. 앞쪽의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죠. 붙잡힌다는 건 보호받는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책임이 넘어온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미국은 설계하고 명령하고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만들고 맞추고 지연을 책임진다고 설명했죠. 학생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결정적인 문장을 던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지연되면 한국의 생산이 문제가 된다고요. 뒤쪽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스노 숨을 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미국은 설계자의 입장에서 실행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말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요? 필요할 때는 붙잡고 불편해지면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죠. 이건 배신이 아니라고요.
정상적인 패권국가의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앞주의 한 학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이용당하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용이라는 단어는 정확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필요와 의존의 관계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그 관계에서 책임은 실행하는 쪽이 더 많이 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3가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생산 능력 전쟁 일정의 키, 전함 완성 시점의 결정권이었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주인 나라는 지금 한국뿐이라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힘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다는 건 동시에 책임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그 책임이 때로는 힘보다 무겁다고 말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비난할 거라고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을 쳐다보려고 말했죠. 전쟁 준비가 늦어진 책임을 한국이 지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른 학생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설계가 문제일 수도 있지 않냐고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패권 국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파트너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교탁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어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면 이제 명령이 아니라 한국을 붙잡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지난 몇 주간 계속 들어온 이야기였죠. 저는 잠시 멈춘 뒤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나라 역시 한국이라고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그들이 이 말에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구조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은 이제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요. 예전처럼 미국의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강대국의 그림자에 들어가는 건 쉽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에서 언제나 옳지 결정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했죠. 한국은 이제 그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미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벗어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다만 관계를 재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필요와 협력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한국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앞쪽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걸 받아들이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꺼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할 거라고요.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관계를 정의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길 바란다고요. 패권은 힘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때로는 필요에 의해, 때로는 의존에 의해 유지된다고 설명했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학생들이 하나 둘 강의 C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제게 다가와 질문을 했고 몇몇은 조용히 나갔어요. 저는 그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강의 C를 둘러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몇 주간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 하고요. 세계를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을까 하고요. 저는 7판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패권은 명령이 아니라 필요로 유지된다고요. 그리고 그 필요를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바뀐다고 적었어요. 저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명을 끄고 강의 C를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죠. 이 강의의 진짜 의미는 학생들이 몇 년 후에 깨달을 거라고요. 세계가 변하고 관계가 재정이 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는 배가 만들어지고 있고 전략이 짜이고 있고 선택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거요.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 학기 강의 계획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오늘 강의가 맴돌았어요. 학생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강대국의 그림자에서 언제 나올지 결정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말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명령이 아니라 협력으로 복종이 아니라 선택으로 유지되는 시대 말이죠. 그리고 그 시대를 가장 먼저 경험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요.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요.